숨이 들이쉬어졌어요. 가볍게, 아주 조용히. 무게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건 분명히 살아있는 숨이었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세상에 돌아온 첫 번째 신호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영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2살 무렵 입양됐고 한국말은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에 관한 기억은 거의 없었죠. 단지 양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몇 장의 사진과 입양 서류뿐이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서 한국을 찾곤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멈춰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마침내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28살에 삶이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영국에서 저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제 이름은 언제나 순번 뒤에 밀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폰을 확인하는 일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루는 병실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 같았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계라면 한국 병원에 의뢰해 볼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 한 줄에 매달렸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양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죠. 너무 멀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제 눈에서 다시 불이 켜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마침내 그분들도 동의하셨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심장을 잃어가는 순간에 고향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태어난 곳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립장기조정센터의 지시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병원은 세브란스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브란스는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병원이었고 복합심장판막 수술과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한국어는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자장가 같았죠. 진료과장은 도착 첫날 밤 직접 제 침대 옆으로 와서 지금까지의 의무기록, 유전자 정보, 조직 적합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확신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영국에서 만났던 의사들과는 달랐죠. 그들의 눈에서는 포기가 보였는데 이곳에서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의료진은 휴일도 없이 움직였고 각 분야별 전문의들이 팀을 짜서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르는 나라에서 모르는 언어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이틀 뒤 담당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25살 한국 청년의 심장이 당신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고요. 이건 이식외과에서도 보기 드문 확률이라면서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해봅시다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운 거죠. 손바닥을 펴서 그 씨앗을 품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뇌사에 빠졌고 그의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장기 기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의료진은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윤리위원회 승인, 가족동의, 법적 검토, 이송 시간까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깊이를 처음으로 실감했죠.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계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새 심장을 기다렸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의사는 제게 한국의 심장수술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술이 한국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요. 긴급수술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 같은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날 수도 아니면 영원히 잠들 수도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어요. 뭐랄까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비록 기억하지 못하는 집이지만요. 간호사가 건네준 젤리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른 심장을 품고 있게 될 거라고요. 그 생각이 신기하고 또 묘했습니다. 의료진은 제게 수술 과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심장수술은 대동맥 판막치 환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심방세동 절제술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도 90에서 98%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 수술처럼 10시간 이상 걸리는 복합심장 수술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춰져 있다고요. 심지어 3D CT, TE 심도자술 같은 정밀 진단 시스템으로 사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했다고 했어요. 수술은 약 10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깊은 꿈을 꿨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걷는 꿈이었어요. 물 위를 걷는데도 발이 젖지 않았죠.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름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깨어났을 때 가슴엔 새로운 박동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 몸에 들어오는 순간 최소한의 출혈, 최적의 체온 유지, 면역 억제제 투여까지 모든 절차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식 성공률 98%를 자랑하는 그 병원은 수술 이후 회복 과정도 마치 매뉴얼처럼 그러면서도 사람처럼 저를 살려냈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날 때 저는 먼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눈을 완전히 떴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서 느껴진 낯선 박동. 그건 기증자의 심장이었고 지금은 제 안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치 가슴 안에 타인이 들어온 것 같은 이질감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박동은 점점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것이 되어갔어요. 기증자와 저의 것이요. 의사는 제게 제 수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했는지 설명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같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최소 절개로 최대한의 정밀도를 유지했다고 했죠.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고요. 또한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다른 대형 병원들도 각자의 특화된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연간 2,500례 이상의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했고, 삼성서울병원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보유해 수술과 인터벤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움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 시스템, 기증자 가족까지 모두가 맞물려 만든 기적이었죠. 한국은 그렇게 저를 살려낸 나라였습니다.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서울의 하늘이 더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회복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잘했기 때문이었죠. 수술 이틀 후부터는 하루 3번 회진이 돌아왔고 혈압과 호흡, 심장 리듬은 매시간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밤에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주치의는 매일 직접 제 손등을 만져 체온을 체크했어요.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팠지만 혼자가 아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의사는 제게 한국이 심장수술에 있어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장비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심한 회복관리가 핵심이라고요. 그건 단순한 의학적 처치가 아니라 환자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철학이었죠. 통역과 의료 코디네이터부터 회복 케어 시스템까지 외국인 환자도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 몽골, 중동, 동남아시아 환자들이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특별히 한국을 찾는다는 말도 해주었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케어는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생명을 다룬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의료진은 저를 환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으로 대했죠. 가끔은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그 따뜻함에 더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치유였어요. 가끔 통역사가 자리를 비워도 의사들은 번역기 너머로라도 제 감정을 확인하려 했어요. 제가 웃을 때 함께 웃고 표정이 굳어있을 때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참 좋았어요. 누군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들에게서 배웠죠. 마음을 담은 의료. 그것이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연습도 시작했고 삼시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병실 복도를 혼자 걸었을 때 마치 우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모든 걸음이 새로웠고 모든 숨이 선물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작은 순간들을 느끼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 소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어쩌나 하는 공포요. 그러다 또 생각했죠. 이 심장은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 내가 살려면 다른 누군가는 떠나야 했던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첫날 밤, 저는 혼자서 심장 위에 손을 얹어봤어요. 묵직했습니다. 그건 생명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이라는 진실이기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제 삶이 되었다는 사실에 밤마다 눈물이 흘렀죠. 죄책감, 고마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때마다 창밖의 별을 보며 기증자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너의 심장으로 내가 보는 하늘이야. 고마워. 미안해. 내가 잘 살게. 의료진은 가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기증자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요. 감사를 전하고 싶은 환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요는 없었고 그저 기회만 주겠다는 말이었어요. 의사는 제게 말했죠. 기증자 가족들은 때로 이식 환자의 회복 소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요. 그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기증자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기쁨일까? 아픔일까?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죠. 편지를 써야겠다고 적어도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로 가득했어요. 그중 하나가 기증자라면 어떨까 생각했죠.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다 다시 종이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았지만 글자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죠. 감사하다는 말이 가벼울까봐 두려웠고 죄송하다는 말은 제가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언어로도 이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제가 어떻게 그들의 상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 가족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상상하면 늘 제 어머니 얼굴이 겹쳐졌어요.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에게 심장을 건넨 부모. 저는 그 앞에서 어떤 말도 감히 꺼낼 수 없었죠. 때로는 상상했어요. 기증자는 어떤 아이였을까? 무엇을 좋아했을까? 이 심장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밤이면 꿈속에서 낯선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본 적 없는 한국의 어딘가, 제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기증자의 기억일까? 하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한 줄도 쓰지 못한 빈 종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문장이 올라왔다가 다시 지워지는 걸 반복했어요. 어떤 말로도 제 심정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태영의 가족이 살고 있겠구나.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울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의료진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괜찮다고 했고 심장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은 마음이 따라올 거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죠. 한국은 그렇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기다려주는 나라였습니다. 기억 속의 영국은 효율과 논리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곳이었죠. 그 기다림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수술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마치 정해진 책임처럼 안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수술 후 3주가 지나고 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퇴원 후부터는 환자의 몫이었을 겁니다. 약 복용, 생활습관, 재활, 심리 회복까지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가장 큰 치유였으니까요. 담당 간호사가 직접 안내문을 들고 찾아왔죠. 앞으로 1년 동안 따라야 할 관리 일정이었습니다. 식단, 약물 복용 시간표, 운동 스케줄, 그리고 심리 상담 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고 있었어요. 이식 환자들은 종종 죄책감, 상실감, 존재감의 혼란을 겪는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장기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전담 간호사를 따로 붙였고 주간 모니터링 전화를 통해 제 감정 변화를 추적했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한국말은 서툴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저는 털어놨어요. 살아서 기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든다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제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가끔은 이 심장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증자의 선택과 가족의 결정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드디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병원 내에는 장기 이식자 전용 식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양사 선생님은 제게 매주 식단 코칭을 해주었죠. 하루에 단백질을 몇 그램까지 섭취해야 하고, 염분은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까지 직접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한식의 장점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도 소개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몸뿐만 아니라 입맛도 조금씩 한국화되어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병원 시스템 안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진작 비용 문제로 중단됐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진 누구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언제나 제 몸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제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그 세심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루는 제가 간식으로 사과를 먹고 있을 때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한국 사과는 어떠냐고요? 달고 맛있다고 했더니 다음날 상담실 테이블 위에 깎아놓은 사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옆에는 작은 메모도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반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주치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 씨, 한국에 오신 게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직이 딱 맞는 경우는 수만 건 중 하나입니다. 우린 그걸 절대 놓치지 않죠. 우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사는 제게 한국 의료기술의 놀라운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대학병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독특한 시스템, 그리고 심장이식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들이요. 인공심장과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복잡한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TAVI처럼 비수술적 대동맥 판막 시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심장 리듬 이상을 치료하는 전문팀도 세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디에도 없을 법한 운명적인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증자가 기증한 장기는 당신 말고도 4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각막, 신장, 간이 모두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증자는 지금도 5사람의 몸으로 걷고, 보고,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 깊이 확신했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살아난 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는 한국의 시스템이 만든 결과라는 걸요.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운이 아닌 체계적인 보살핌 속에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증자에 대한 호기심도 더 커졌어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관대한 선물을 남겼을까요? 의사는 제 물음에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기증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문학을 공부했고 특히 시를 좋아했다고 해요. 기증 서류에는 자필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쓰지 못한 시를 누군가 대신 써주길. 그 문장을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직접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이 기증자가 쓰지 못한 시가 될 수 있을까? 편지는 결국 말이 되는 순간에 써야 했어요. 억지로 쓰려 할 때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말이 되기 시작했죠. 그건 치료 때문도 누가 권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안에서 진심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퇴원 교육이 끝난 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오늘 편지를 써보실 수 있을까요? 윌리엄 씨의 회복 과정에 대해 기증자 가족께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죠.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몸도 마음도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심장의 박동도 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었어요. 작은 상담실이었지만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고 탁자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그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더군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를 바라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문장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괜찮아, 이제 말해도 돼.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살아난 거야.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입니다. 지금 제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펜을 움직이는 제 손이 심장 박동에 맞춰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적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심장을 이식받은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수술만 해준 것이 아니라 회복의 전 과정을 함께 걸어주었어요. 이런 시스템과 의료진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터진 것처럼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제 마음의 진실을 담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그 박동은 제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들을 저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문학, 시, 그리고 이 도시의 풍경들.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기증자가 좋아했던 시들을 원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해요.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치유의 과정이었나 봅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고 있다고 그리고 살아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심장이 내게 준 것은 생명만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그리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용기였다고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죠. 뉴스를 보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 봤다고 하자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기대와 설렘 같은 것이요. 화면엔 익숙한 병원 건물과 낯익은 수술실 내부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수술 이야기와 함께 뉴스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국적장기 이식자에게 심장 이식 성공. 조직 적합률 0.01%, 세계적 희귀 케이스. 한국 의료진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다시 입증하다. 화면 속에서 제 모습이 잠깐 비쳤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뒷모습이었죠. 제 자신이 뉴스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뉴스 화면 속 인터뷰에는 제가 알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나와 있었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이번 수술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과 팀워크, 그리고 기증자 가족의 용기가 만든 완전한 인간 중심의 사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1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 안에 수술실의 공기, 회복실의 조명, 간호사의 손길까지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 경험의 모든 순간들이 한데 모여 의미를 만든 것 같았어요. 뉴스에 따르면 제 수술은 병원 내 임상 사례로도 등록되었고 곧 세계 이식학회 발표도 예정돼 있다고 했어요. 의료 데이터는 익명으로 보호되었지만 전 과정이 너무 이상적이고 체계적이라 이미 유럽 의학계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 했죠. 영국의 의사들도 이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멀리 있는 양부모님이 이 뉴스를 보게 될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제 회복을 보면 얼마나 안심하실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장기 이식 관리 체계였어요. 뉴스 속 자료 화면에 나왔던 건 기증 접수부터 수혜자 매칭, 윤리 검토, 수술 진행, 사후 관리까지 단 한 틈도 없이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환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까지 있었다고 해요. 제 사례가 그 첫 성공 사례였다고 했죠. 뉴스는 또한 한국 심장수술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심장수술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최소 침습 수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심장 모델 제작 등 첨단 기술들이 소개되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살아난 것도 감동이었지만 이 나라가 생명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감동이었거든요. 마지막 자막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태어났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건 과장도 아니었고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저, 심장이 다시 뛴 저, 그 증거가 바로 이 문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오전 병원 담당 간호사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기증자 가족이 편지를 받았고 오늘 병원을 잠시 방문하셨다고요. 이름은 김진국 기증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드디어 그 가족과 연결되었다는 생각에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기쁨, 두려움, 기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덧붙였죠. 아드님은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시고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진국 씨는 저를 직접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사진도 목소리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했죠. 아들 목까지 살아줘요. 나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한 문장이 그 어떤 대화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포기, 수용과 용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병원 관계자가 말하길 김진국 씨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수술 성공률, 회복 시스템, 그리고 영국 국적 환자에게까지 이식이 가능했던 절차에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 번 반복하셨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고도 다른 이의 생명을 축복하는 그 마음,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김진국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아들, 참 복도 많은 놈입니다. 이런 곳에서 심장을 이어줄 수 있었으니. 기증자의 아버지가 이식받은 사람과 병원을 칭찬하는 모습, 그건 제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그분의 넓은 마음이 저를 압도했죠. 상실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그 모습이 제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진국 씨는 병원에 따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퇴원하는 날이 아니면 일부러 얼굴을 비추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 침묵이 저를 더 울게 했어요. 감히 그분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기증자의 심장으로 김진국 씨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아내리라고요. 의료진은 김진국 씨가 떠나고 난 뒤 조용히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분은 수술 결과지를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셨어요. 이식 성공률, 조직 반응률, 혈류 흐름 수치까지요.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학적 데이터에서 아들의 생명 연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감동한 건 생명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진 그리고 그들을 신뢰한 기증자 가족의 마음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의학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교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건 심장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와 신뢰의 소통의 방식이구나. 김진국 씨는 그날 병원 로비에도 머무르지 않고 1층 외래 접수 앞에 꽃다발 하나만 놓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꽃다발엔 짧은 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죠. 심장은 내 아들이지만 지금은 너의 것이 맞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의 햇살은 어쩐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제 심장 위로 갔어요. 그 따스함이 심장을 통해 제게 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한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웃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퇴원 날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마친 뒤 유전자 분석 리포트 한 장이 제게 건네졌어요. 담당 의사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확한 기록을 위해 기증자와 수혜자의 유전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윌리엄 씨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뒤이어 의사는 놀라운 의학적 발견에 대해 설명했어요.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했기에 이런 발견이 가능했다고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시퀀싱 기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이 기술은 유전적 표지자를 훨씬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관계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는 떨렸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와 문장들, 그 안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증자와의 유전적 친자관계, 생물학적 형제 가능성 매우 높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증자 25, 그 이름 태영. 그의 심장이 지금 제 안에서 뛰고 있는데 기증자가 제 동생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영의 심장이 진실을 확인하고 환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사의 얼굴을 쳐다봤죠. 그의 표정에서 이것이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증자 부친 김진국 씨와도 유전자 샘플을 대조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윌리엄 씨는 김진국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한국의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발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유전체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라고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김진국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진국 씨는 저를 입양 보냈고 저는 영국에서 자라 그의 또 다른 아들의 심장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한 일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확률이었겠죠. 그 순간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고 그 생명의 연결은 가족이란 이름 아래 완성된 것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 이 병원에 배정된 이유, 태영의 심장이 제게 온 이유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병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김진국 씨가 두고 간 꽃다발, 그 위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어요. 심장은 내 아들이지만 지금은 너의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지를. 김진국 씨는 알았을까요?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요. 부성에는 때로 과학보다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 김진국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위에 다시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이 심장은 두 형제의 생명이고 두 시대의 연결이며 한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박동이 이제는 제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태영의 목소리이자 김진국 씨의 손길이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생명의 노래입니다. 병원에서 유전자 결과를 받은 지 이틀 뒤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김진국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제 삶에서 상상해 본 적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어요. 기증자 가족, 동생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버지.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태영을 닮았을까? 김진국 씨를 닮았을까? 처음으로 제 얼굴에서 혈연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김진국 씨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묘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김진국 씨는 제 손을 바라보다 조금 후 시선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너를 보낸 날이 기억납니다. 작고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처럼 명확했죠. 눈물이 먼저 올라왔어요. 김진국 씨는 울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김진국 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주름진 이마, 깊게 팬 눈가, 그리고 따뜻한 눈빛.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김진국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동생, 태영이 말이야. 늘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참 어려웠어. 엄마는 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고 나는 홀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보냈어. 미안하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그 순간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태영의 존재를 느꼈어요. 제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를요. 마치 태영이 이 만남을 주선하고 지금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동생 덕분에, 이 나라도 덕분에. 심장은 태영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영이 남긴 생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을요. 김진국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죠. 힘주어 천천히.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온기. 그리고 동생의 온기.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뿌리를 마침내 찾은 것 같은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진국 씨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태영의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청년,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그 아이가 제 동생이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움인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그리웠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는 병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전달되었어요. 형에게 심장을 남기고 떠난 아우, 그 형이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한국 장기 이식 시스템의 정점이라고 보도했고 의학을 넘어 인간을 살리는 나라라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고 장기 기증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태영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영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국경을 넘어 이어진 형제의 심장,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족의 재회.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한나라의 시스템이 만든 필연적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양부모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두 나라, 두 가족 하나의 심장으로 연결된 저희들이요. 퇴원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김진국 씨 집과 가까운 곳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영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로 제 과거가, 제 이야기로 그의 상실이 채워지는 듯했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저를 살렸고 김진국 씨가 저를 안아주었고 태영이 저를 걸어가게 만들었죠. 심장은 뛸 뿐이지만 그 박동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형제의 연결이고 부정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기적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박동을 느끼면서 태영에게, 김진국 씨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감사를 전해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아들이지만 하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매일 더 힘차게 뛰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영이 사랑했던 시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좌절스럽지만 그 과정이 저를 태영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요. 저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시스템은 저에게 심장만 준 게 아니라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돌려주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박동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태영의 심장으로, 김진국 씨의 아들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감동천사였습니다.